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단 하나의 단락으로 단 한 개의 조언만 해야 한다면 저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풍자가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여러분은 자신이 한 일보다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돛에 줄을 던져서 단단히 죄십시오. 안전한 항구로부터 벗어나 항해를 떠나십시오. 무역풍에 올라타십시오. 모험하고 꿈꾸고 발견하십시오. 젊은 분들이라면 비슷한 맥락의 다른 글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런 두 문구에 대한 학문적이자 실용적인 보고서입니다. 미국 작가인 피터 홀린스의 Awake인데요. 안전지대라는 항구에서 벗어나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지에 도전하고 낯선 세계를 모험하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글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왜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과 함께 이걸 응용한 실전 활용법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연습이 필요한지 제시한 건데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일상 외의 도전과 모험을 포기한 모든 분들에게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모험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이 광명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Awake! 깨어나세요, 여러분. 별책 부록과 만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지대 AI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게 오늘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지난주 댓글 좀 보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든 마윈, 그가 직접 쓴 마윈 내가 본 미래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장승은님, 남편에게 당신이 본 미래는 어떨 것 같아? 했더니 점심에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하는 모습이 보여 라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것도 멋지잖아요. 인생 끝에는 네. 부귀영화가 남는 게 아니라 동반자만 남습니다. 멋지잖아요. 네, 그렇죠? 남편분께서 앞을 내다볼 줄 아시는 분이 네. 그리고 이수기님께서 예. 알리바바 이야기 들으니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나네요 해주셨고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네. 한번 이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수기님 지적처럼 뭐 대동강 물 팔던 봉이 김선달이나 말총 매점 매석하던 허생의 경제 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윈이 만든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B2B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티몰이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는 큰 좌판을 깔아준 거예요. 장터를 열어준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잖아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판로를 못 찾다가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니까 단순한 봉이 김선달이나 허생과는 다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재근님, 논어에 실린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배운 것을 실행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기껏 쌓아놓은 지식은 독 속의 물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 썩기 마련입니다. 부지런히 퍼내고 쓰고 다시 새로운 물을 채워넣는 행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해주셨고요. 예. 김미성님도 사업은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윈의 성공 비결은 바로 실행력 아닐까요? 해주셨네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끊임없는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이제 논어가 제시한 게 학위 시습지면 불력 열화야 이런 글귀인데 저는 같은 그 단락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력 열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벗이 있어서 벗이 있어서. 먼저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쪽이 낫습니다. 역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문득 친구가 찾아와서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할 때 네. 친구가 고프신 건가요? 술이 고프신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마윈의 성공 비결을 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 꼭 한 말씀 덧붙이자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야 기가 막힌 대박 아이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반면에 조금 어설퍼도 실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행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실행한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신 거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하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반면에 문혜리님은 마윈의 배짱과 용기,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질이 아니죠. 사업가 기질은 타고나는 거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원식님은 중국의 사회 주기가 통일된 속도를 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하고 이 중국의 체제에 대해서도 관리 자본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의 중앙 집중적인 통제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혼합한 일종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실험인데요. 이게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진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는데 네. 다만 이미 마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럼 혁신적인 기업가들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중앙 집권적인 정부하고 혹은 리더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이 미묘하지만 벌어진 네. 거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공만을 장담할 수는 없는 혼합형 실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중국의 좀 체제는. 두고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안수연님, 점점 발전하는 데이터 서비스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해져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소장님 정말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근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데이터를 이제 석유와 같은 신에너지원이라고 마윈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석유처럼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라는 섬 아래 구수를 꿰는 데이터 서비스 능력이라고 마윈이 얘기했던 그런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신용카드 회사들 요즘 국내에 있는 업계를 좀 살펴보면 굉장한 위기거든요. 네.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써요. 간편 결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그럼 미래가 있느냐? 미래는 데이터에 달려있죠. 신용카드 데이터가 아직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신용카드 회사들인데 어떤 신용카드 회사는 그걸 잘 활용해서 사업, 컨설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데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면서 몰락할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결국은 데이터 자체가 석유처럼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더 중요하고 기업들이나 산업이 살아남는데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인류의 LQ 사랑지수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1928번님 마윈이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따뜻한 자본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회사가 공룡이 된다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1인 오너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 모두 이 재벌 시스템 같은 그런 환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나쁜 건 우리는 그래도 이제 시장 경제로 완전히 진입하면서 중앙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너 한 명을 흔들 수는 없는 구조까지 네.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우리로 치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재벌처럼 원래 그 재벌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중앙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 경우에 전두환 그 정권 하에서 재계 서열 9위인 국제그룹이 바로 공중분해됐던 예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그렇게 탄탄한 기업과 중앙 정부의 공조 체계가 형성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피터 홀린스가 쓴 어웨이크입니다. 우선 이런 책들 읽어보기 전에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저자와 원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황명수 씨는 재밌게 읽으셨어요? 저는 네, 쉽고 재밌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게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만 학문적인 배경은 별로 없는 분이더군요. 이 피터 홀린스라는 분이 제가 그래서 번역 출판사 소개라든가 해당 저자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걸 다 들여다봤어요. 네. 저자의. 그랬더니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으로 소개는 돼 있는데 갖고 있는 학위는 BA라 그래가지고 문학사 학위죠. 인문학 전공한 대학생들 졸업하면 받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책을 쓰는 저술가이자 강연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 전문가, 국내에선 성공학 강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분인 것 같고 심리학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몇 가지 이론과 법칙, 실험 같은 걸 알기 쉽게 요약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걸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분이었는데 뭐 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나 이북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계시더군요. 네. 이 어웨이크라는 책은 2019년에 국내에서 출간됐는데 미국에선 2017년에 출판됐고요. 아마존 들어가면 이분이 쓴 책이 한 10여 권이 나오는데 꽤 잘 팔리는 책들인데 어웨이크라는 제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제가 좀 길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당신의 안전지대 탈출을 돕는 과학, 겁없이 살며 기회를 잡고 매일을 기억할 만한 날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긴 제목의 여기까지가 책이었습니다. 제목인가요? 제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축약한 제목을 쓴 것 같은데요. 그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긴 제목도 꽤 잘 팔리기도 하고 관심도 끄는데 네. 국내에서는 너무 길면 관심권 밖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짧고 간략한 제목이 국내에서는 더 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긴 제목의 책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그쵸,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웨이크라는 이 번역된 제목이 좀 잘 번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략하게 만든 점은 인정하는데요. 네. 그 책 내용의 어웨이크, 뭐 각성, 깨어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반화된 보통 단어니까. 그래서 또 이 책에서 12가지 법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깨어있기 위해서, 즉 일상을 탈출해서 도전과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재밌는 걸 12개를 꼽아서 책의 앞뒷면에 기록해 뒀는데 이건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출판계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원저를 손봤다는 느낌은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왜 제가 골라서 추천하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안주하려고 하고 도전과 모험을 좀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제 고시라든가 공기업 시험 같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격할 확률은 낮지만 비교적 눈에 보이는 길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데 주저하는 게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저자 자신이 보니까 물론 자신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만은 가족들하고 하이킹하는 거 좋아하고 네. 크래프트 맥주 좋아하고 실력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도전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젊은이들한테는 일종의 그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권하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어웨이크, 좀 깨어나라, 젊은이들에게 좀 안전지대에서 나오고 좀 깨어나라라는 의미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웨이크로. 예. 근데 책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 작품들도 보면은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번역이 돼서 들어오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들 중에 소장님께서 꼽는 잘 번역된 영화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역 번역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네. 특히 요즘은 젊은 분들 영어 실력이 늘어서 네. 막 그 자막이 틀린 번역으로 일관한 경우 꼬집을 정도로 대단하더군요. 네네.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뭐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동감하는 건데 90년대 고스트 우리로 치면 유령, 귀신 이런 건데 사랑과 영혼 아, 그렇죠. 이런 제목이 이거는 흥행에 한몫했을 거예요. 네. 또 2013년에 개봉했던 프로즌이란 영화가 네.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겨울 상상하죠. 왕국이죠. 예, 이건 잘했던 것 같고요.
늘 국내에서 오역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게 레전드 오브 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가을의 전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폴이 정말 가을이냐 중의적인 뜻으로 추락, 몰락이 아니냐, 몰락의 전설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오역 논란도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요즘은 그냥 아예 그냥 원 제목 길고 어려운 단어가 있어도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더군요. 네. 최근에 놀란 게 That Awkward Moment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뭔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awkward라는 건 좀 어색한? 그러니까 그 어색한 순간 뭐 이런 건 정도로 번역해도 되는데 영어를 그대로. 네, 네. 그냥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추정입니다.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어웨이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안전지대.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컴포트 존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가상의 심리 공간인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창업한다고 할 때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괜찮을까? 뭐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들고 불안하죠. 주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 여기다 모아놨는데요. 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키스 도슨이라는 사람의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극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요. 안전지대에 그냥 머무르는 건 자극이 별로 없죠. 그쵸. 그러니까 성과도 낮은데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성과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너무 자극이 커서 본인이 주눅이 들면 성과도 다시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하고 있다. 또 이걸 비슷한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텐 블루웨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 학습지대, 공포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예를 들면 이분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게 학습지대. 여기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근데 더 넘어서서 공포지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네. 이 공포지대로 바로 나가긴 힘들다. 학습지대 같이 안전지대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도전과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심리학에서는 적정 불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긴장이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면 시험을 망쳐요. 그런데 긴장감이 너무 없어요. 평상시처럼 행동해도 시험을 망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긴장, 스트레스, 그렇죠. 불안감도 네. 아예 불안감이 없는 늘 느긋한 상태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평생 사는 거죠. 안전지대에 계속 그래서 머무르는 좋을 것 거죠. 같긴 한데 그런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안전지대에서도 행복하지만 예.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노력만 해도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어쨌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곳을 벗어나는 12가지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의사결정을 할 때 세운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주 잘 나가는 헤지 펀드의 매니저로 고액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인터넷 서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떤 사람도 결정을 내리기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건데 세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80살이 됐을 때를 한번 돌아보자. 두 번째, 그 80살까지의 삶에서 최대한 후회가 적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 전제하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후회할 만한 일 해서 혹은 하지 않아서 그게 뭐였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3단계의 후회 최소화 법칙에 따른 논리적 추론을 해봤더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인터넷 서점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아마 내가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할 일이다 하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했고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창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느냐 마느냐, 후회를 가장 적게 하는 길은 뭐냐.
뭐 이 경우는 뭐 해서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끔 하는데 예. 항상 그럴 때마다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장장에 내가 실패를 할까봐 무서워서 좀 도전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후회라는 게 사실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 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주식을 시작했다 보니까 저 오르고 있는 주식 종목을 보면서 왜 나는 저걸 안 샀을까?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의 주식들을 보면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한 번 후회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는 언제쯤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안한 지점이 생기게 될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광명수 씨는 새로운 안전지대에 진입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약간의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자기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게 일상이 되면 이게 다시 안전지대가 돼요. 네. 거기서 다른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안전지대를 발견 못하고 계신 건데 돈을 많이 버셔도 네.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축적하는데 한계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는 많이. 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기준으로는 그 많이가 아닐 겁니다. 더 많이 벌고 싶죠. 네. 그 또 한계도 없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건. 그리고 그 욕심에 기반한 안전지대는 그런데 정신적인 데는 이게 좀 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쯤 하면 됐다 하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건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안전지대를 추구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별책부록의 안전지대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파국화. 그러니까 어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연상이 돼요.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치면 창업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잘못되면 그 동료들한테는 어떤 낯빛으로 대해야 되나 뭐 등등 이런 거를 파국화라고 합니다. 모든 걸 부정적인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인지 왜곡 현상인데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갈 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적인 느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데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 내가 과거에 했던 결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실패한 적이 많겠죠. 근데 그것도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하나 배웠다. 네.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배운 교훈이라든가 다른 사람 사례들을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그만두고 창업했는데 잘 되지 않냐. 그런 사례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부정적인 쪽에 편향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네. 객관화해서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들 경우는 이 파국화 경향이 더 지나친 분들이 있어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스스로 이 새로운 시도가 위험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기회를 가지면 조금 나아진다는 건데 아까 제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도 많죠. 실행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시작한다고 다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적어도 실행했고 시도는 해본 사람들이죠. 네. 어쨌든 실행 시도에서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을 때 편안한 이유가 모든 걸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직장 안에서는 좀 처음 보는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안전한 기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공포가 오는데 사실 그런 공포라는 게 제가 이렇게 제어하기가 쉽지는 어렵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통제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안전지대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그 대목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수영을 잘하게 된 게 7살쯤이에요. 오. 근데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네. 그 전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막 놀려요. 같이 계엄 수준의 헤엄을 치다가 먼 바다로 이 친구들은 나가는데 전 못 나갔거든요. 겁이 나서. 그 바다가 무서웠어요. 제 키를 넘어서는 공간이 시커먼데 거기서 너무 멀리 나갔다가 진이 빠져서 익사하거나 혹은 발에 쥐가 나면 어떡할까. 시커먼 물에서 상어가 튀어 올라와서 내 발을 물지는 않을까. 네. 그런 어린 생각이 마음에. 들잖아요. 네. 그걸 넘어서는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는데 뭐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장난기 많은 형제들이나 이 동료들이 이 뚝방 같은 데서 막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고 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면서 심지어는 그 시커먼 물속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안경이라는 걸 쓰고 들여다보니까 아주 아름다워요. 막 물고기도 많고 해초도 많고 그래서 물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뜬히 나가고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일들 파국화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쥐도 나지 않았고 상어가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그 아마 파국화 최악의 상황만 연상하는 거에 대한 그 돌파의 경험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나저나 그때 물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했지만 수영 폼은 엉망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보기 흉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수영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 큰 바다를 향해서 헤엄쳐 가신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국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과연 정말 좋은 선택일지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 잘 다니다가 지금 너도 나도 힘들다 하는 시기에 창업을 한다라고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지금 이게 저희 키워드가 파국한데 네. 그거야말로 더 큰 파국이 아닐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들어서 네, 그럴 수 이게 있죠. 과연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맞는 지적이시죠. 궁금해요. 이게 파국화 경향이라는 게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거잖아요. 네. 상정해 봐야죠. 음. 창업해서 잘못됐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하고 플랜 B도 만들어야 되고 플랜 C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시도나 도전이 무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더 하나 중요한 건 사전에 조금 경험해보면 좋아요. 카페나 창업해볼까 하고 찾아온 후배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카페 알바라도 한 6개월 해봐라. 그래서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나서 네. 창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될지 몰라. 이건 그야말로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겠죠.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조명 효과. 요거는 별책부록에서 저희가 설명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죠. 기억이 나죠? 네, 네.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라는 건데요. 자기만 조명을 받았다는 착각에 휩싸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특별한 관심은 없습니다. 요즘 SNS 때문에 인플루언서라든가 연예인 뭐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진 모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관심은 없거든요. 그 제가 설명드리면서 드린 예가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낯 부끄러워하는 그 취향이 뭐냐 하면 베리 매닐로우라는 아주 달콤한 가수, 이제 은퇴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혹은 동성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인데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젊은 남자 대학생들이 드러내는 걸 아주 창피해해요. 네. 근데 그 베리 매닐로우 티셔츠를 입고 1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대형 강의실에 들어가게 하면 전부 다 꺼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여론조사하고 그 사람을 본 수강생들 조사했더니 아무도 무슨 티셔츠를 입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는 네. 겁니다. 본인만 그렇게 의식하는 그쵸. 거지 네, 네.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조명 효과라는 게 사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조롱할까?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 없어.
창업했는지도 관심 없고 네. 실패했는지도 관심 네, 없고 네. 크게 성공하면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 점에서 조명 효과는 젊은 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종종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안주하는 네. 지금의 상황에 머무르는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SNS는 요즘 완전히 그냥 핫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SNS 상에서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SNS 스타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올려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품 하나 올려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 기존의 조명 효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관심의 양극화 혹은 이 조명의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 책에서는 SNS가 조명 효과를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남들이 그 정말 나를 주목하는 것 네, 같잖아요. 맞아요. 네, SNS를 보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팔로워가 몇 명입니까? 주목하는 사람이 다 주변 분들이고 쉽지 않은 분들이고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유명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건 맞지만 단순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착각을 한다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조명 효과라는 게 분명히 SNS 때문에 강화됐지만 모든 사람한테 조명을 비추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네. 더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조명을 비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무 과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본인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남의 마음 들여다보기 전에. 네. 또 이 책에서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 방어 기제도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동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방어 방어 기제라 기제?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심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신적, 무의식적 어떤 활동을 해요. 네. 마음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제들이 정신분석학에 나오거든요. 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한테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동력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드라고 불리는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것, 그리고 슈퍼이고라고 불리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것,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이고, 자아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멋진 어떤 이성이 지나가요. 마음이 그냥 충동대로 한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싶어요. 너무 멋있으니까. 네. 근데 그건 도찰이고 그야말로 상대가 문제를 삼으면 불법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돼. 이건 불법이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범죄 추세야 하고 스스로를 말리는 건 슈퍼 이고죠. 네. 충동은 도찰을 하고 싶다고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이고는 거기서 중심을 잡아서 하지 않게 만드는데 네. 이때 정신적 작용들이 일어나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스스로 만드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안 이뻐. 혹은 잘생기지 않았어라든가 네. 혹은 그동안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낭패를 봤어. 사회적으로 개망신당하고 잘못됐어.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자기 합리화, 부정 등등의 여러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방어 기제, 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정신적 작용을 한 거죠.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와 잘생겼다 사진 한번 찍어줄까라는 생각 자체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죄의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식이 생길 수 있죠. 그 죄의식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적 작용,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는 이미 밝혀진 심리학자들이 밝힌 게 한 10대까지가 되는데 이 책에서 특히 그 도전과 모험을 가로막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걸 가로막는 방어 기제로 3가지를 꼽았는데 합리화해요. 그래서 창업을 안 하면서 계속 직장 생활이 훨씬 더 도전적이야. 합리화죠. 부정은 뭐냐면 창업 자체가 한 사람 봤는데 다 망했더라.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그 상상을 할 수 없도록 자기를 방어벽을 치는 네, 거죠. 안전지대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것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선 번역을 주지화라고 했는데 원어는 intellectualization이라는 건데
심리학책에는 지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지성화의 경향이 뭐냐면 굉장히 스스로 지적인 걸 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도 보면 어떤 도전과 모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 부동산을 왜 안 샀느냐 그러면 뭐 아파트 반값 폭락론에서부터 지적인 얘기를 많이 고급스러운 들먹여요. 말로 네. 포장을 하네요. 그거죠. 그게 자기 합리화인데 지성화라는 어떤 자기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것.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선택했을 리가 없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어웨이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완벽주의와 계획마비.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가장 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두 가지가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공감했어요. 하나는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네. 완벽주의는 근사해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 완벽주의는 실행이나 시작을 가로막는 대단한 자기 합리화 혹은 핑계거든요. 네.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준비가 안 되면 갈 수 없어. 아직 한참 더 준비를 해야 돼. 완벽해지는 상황이 올 거야. 세상에 완벽해지는 순간이란 없거든요. 완벽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사한 방어 벽도 쳐주고. 전 여기에서 공감한 게 예.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우리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하자. 그런 그것도 날은 완벽주의죠. 오지 않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계획마비라는 건 계획을 세우느라고 실행이나 시작을 못합니다. 계획 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장롱 면허인데 운전을 한다고 치죠. 네.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도로 상황도 알아야 되고 내비게이션 조작법도 알아야 되고 자동차 신형차의 기능들도 익혀야 되고 영원히 장롱 면허를 탈피 못해요. 계획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걸 계획마비라 그러는데 이거 더 쉬운 예가 그거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도 가끔 그런 예 들지만 고등학교 때 다음날 시험이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선 방부터 닦고 책상 정리하고 정리해야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이제 졸리고 완벽주의와 계획마비가 네. 그런 예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대목이었는데 네. 이 책에서 이 지금 말씀해주신 완벽주의, 계획마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을 지낸 콜린 파웰의 지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콜린 파웰이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박명수 씨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때는 미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 네. 때문에 그게 잘 아는데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을 했어요. 사성 장군 출신이었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 흑인이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안 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사성 장군 출신 국무부 장관이었고요. 장관, 네.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중도 계열의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인데 상당히 또 개혁적인 면모도 강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에도 욕심이 있었는데 역시 그 이런 인종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기반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2008년도에는 오히려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를 지지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중도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혁혁한 공과를 세우고 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라크 전쟁이 사실은 대규모 살상 무기의 존재 때문에 미국이 시작한 전쟁, 침략 전쟁이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을 할 정도로 아주 솔직 담백한 리더십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설명은 들었고 이제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네, 중요하니까 그걸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40에서 70%의 법칙이라고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법칙을 제안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한다고 쳐요.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미국이 결정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칠 거냐. 근데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다가는 이미 날 새는 거잖아요. 완벽한 정보라는 건 없고. 네. 너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다가는 또 그야말로 패망의 길로 가는 거고. 40에서 70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40% 정도의 정보가 모이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70%까지만 얘기하는 이유도 흥미로운데 그걸 넘어서면 더 좋지 않느냐. 가능하면 90%, 100% 정보가 있을 때 결정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할 때 100% 확신이 드는 순간 100%그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창업하면 좋지 않은가요?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때 너무 늦거나 그 늦는 이유가 정보 과부하라는 것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20개씩 있어요. 네. 창업의 장단점이.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40에서 70%의 구간에선 질러야 된다. 실행해라. 네. 실행해라. 시작해라. 시작이 곧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완벽주의를 탈피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신 건데 예. 간혹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중에 이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 완벽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면 네. 완벽주의가 있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의 완벽주의, 신미안의 완벽주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버튼을 하나 넣자는 거 안 돼. 그거는. 그 완벽한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건 완벽주의가 맞는데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이 아이폰이라는 걸 좋아한 완벽한 순간을 그분이 기다렸나요?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른다. 우리가 원하는 걸 제시해줘야 된다.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죠. 네. 그건 완벽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완벽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행과 시작 단계의 완벽주의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키워드,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를 만들라는 겁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 일종의 부캐를 만들라는 건데 그 이후로 복면가왕 예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 복면가왕에서 복면을 쓰면 노래를 더 잘하는 네, 면이 네. 있어요.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자아를 노래에 온전히 몰입하는 자신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할로윈 파티 때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것도 자신을 가리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그 온라인에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그 지르는 것도 그런 익명성이 주는 건데 복면과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부캐를 만들면 어떠냐 이 책에서 제안하는데요. 재미있는 사례가 2가지였어요. 저도 흥미롭게 느꼈던 건데 데이빗 보이라고 당시 아주 전위적인 영국의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노래에서 자신을 인간 외계인이라고 칭하거든요. 이름도 있습니다. 쥐기 스타더스트라는 건데 우주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하는 부캐로 등장하는데 네. 그럼으로써 훨씬 더 메시지도 용감해질 수 있고 패션도 당대에 앞서가는 기기묘묘한 패션을 입거든요. 비욘세도 싱글 레이디라는 곡 보면 비욘세가 이제 이게 맞습니까? 샤샤 파이스라는 사람으로 이 변신하는데 그냥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랬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캐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다른 나를 가지게 되면 아까 파국화 경향 같은 걸 피하면서 상황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안전지대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실행하고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변신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실행이나 시작은 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영원한 직장인이다 하는 거하고 난 언제든 창업가로 이런 분야에서 일어선 다른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네.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캐를 만드신다면 어떤 걸로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소장님께서. 제가 꿈꾸는 부캐가 하나 있는데 오, 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네. 실제 그럴 계획도 있는데 네. 어디 시골 초등학교나 이런데 축구 감독 선생님이 되고 축구 좋아하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잘하시나요? 아주 작은 규모의 못합니다. 궁금해서요. 못하니까 감독하려는 거죠. 잘했으면 선수했겠죠. 오. 그 리더십을 그동안 많이 갈고 닦았는데 발휘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런 말씀드렸더니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에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네. 학교 발전 기금을 많이 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폭력 없는 리더십을 한번 아이들 혼내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는 제 자신이 좀 보고 싶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안전지대 밖에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져라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인적인 연습을 권하고 있거든요, 책에서.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 예들을 많이 이제 담았던데요. 그러니까 불편함에 익숙해지라는 거거든요. 불편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 두서너 사람들 예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부잣집 아들인 카토 로마 시대 사원위원이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맨발로 추울 때 다니고 하면서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 자기 절제도 배우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과감히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아주 간단한 현대인들한테 제안하는 걸로 맨날 차 갖고 목욕탕 가고 가까운 데도 가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어느 날인가는 완전히 그 편한 것, 익숙한 것을 다 버리는 실험을 해봐라.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어딘가로 가봐라. 제가 아는 외신 기자 중에 한 분은 한국계긴 합니다만 외국에 오래 머물렀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을 빨리 익히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에 젖어들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오. 낯선 곳으로 갔대요. 네. 그래서 그곳을 구경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런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연습이나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도전과 모험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AI가 김방희 축구 교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안전지대 탈출 안내서. 예, 그 책에서는 이른바 모험과 도전을 위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이론보다는 가설이죠. 이걸 소개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브랜다이스 대 앤디 몰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3C라는 가설도 있는데 이 모험과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C가 있다. 확신, 자기화, 명확화. 확신, conviction, 자기화, customization, 명확화, clarity.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하고자 할 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긴가 아닌가? 이러면 사실 도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맞춤형이라야 됩니다. 자기화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나하고는 관련도 없는 이상한 도전. 내가 정권을 잡을 거야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실행하더라도 낭패만 보잖아요. 또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명예를 추구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3년 안에 내가 교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겠어라든가 이런 식의 네. 좀 명확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아주 이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행동과학자 존 레비라는 사람이 쓴 가설은 도전을 할 때 그냥 도전하지 말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남들한테 얘기할 만한 것인가? 흥미로운 경험들이래. 뭐 본인은 도전인데 용기를 내서 영화관에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남들한테 얘기할 만한 또 역경이나 인지된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번지 점프를 해본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에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거는 분명한 위험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났을 때 도전하고 났을 때 달라진 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똑같더라. 근데 번지 점프하고 나서 고소공포증이 사라졌어. 또 해볼 수 있겠어. 이러면 완전히 달라진 네네. 거니까 이런 거야말로 도전과 모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하는데 작가 맷 워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높은 성과를 내는 삶은 모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보니까 다 모험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험에 대한 열망, 헌신적 태도, 불확실한 일, 삶의 다양성 수용 뭐 이런 등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는 헌신입니다. 뭘 하더라도 창업을 한다는 예를 우리가 계속 들어봤으니까 헌신적이라야 됩니다. 한 석 달 해보고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해서 떠나는 건 헌신이 아니죠. 네. 헌신이 가장 중요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요인이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위험이 없는 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는 건 위험하죠. 특히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둘 다 해보겠다고 더블 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위험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난 가능하면 불확실성과 위험이 없는 도전을 할 거야. 도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험에 헌신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공통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도전과 모험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별것 아닌 일을 자꾸 도전 모험하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혹은 나는 도전과 모험 안 하는 삶이 훨씬 더 좋아라고 안주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안전지대 별책부록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어웨이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기존 삶의 방식과 멀어져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말이다. 황명수 씨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셨습니까?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류의 책이 살짝 이론적이고 살짝 또 실전적인 책인데요. 뭘 전하느냐 이걸 중시해서 저희가 이제 골랐는데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고 꼭 젊은 세대가 아니어도 네. 지금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느라고 혹은 뭐 망설이느라고 주저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회피해본 여러분들한테 뭐 그게 어떤 세대라도 말이죠.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요즘 주식 때문에 제 마음에도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침 맞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늘 변하는 투자 환경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미국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가치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가 쓴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워렌 버핏도 존경하는 펀드 운용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가치주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시사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 책을 골랐고요. 네. 같이 읽으면서 좀 광명수 씨 마음에 위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